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70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다리에 힘이 풀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집 대문 앞에 붙은 노란 종이 한 장. 법원 경매 공고문. 처음엔 뭔가 싶었죠. 우리 집이 왜 경매에?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채권 최고액 2억 1천만 원. 제 명의로 된 근저당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대출 같은 거 받은 적이 없는데,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는데, 그때 뒤에서 며느리 지영이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종이를 움켜쥐고 돌아섰습니다. 지영아, 이게 뭐니? 며느리는 제 손에 든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죠. 아, 이 애가 뭔가를 했구나. 어머니 그게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고. 우리 집이 왜 경매에 넘어가? 며느리는 한참을 입만 벙긋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명의를 내 명의로? 내가 언제 그런 걸 허락했니? 어머니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서 몰래 가져다 썼어요. 몰래.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가 믿고 한 집에서 살던 며느리가 나를 몰래 이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받았는데? 2억 1천만 원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억 1천.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액수였어요. 이 집이 시세가 3억 정도 되니까 거의 집값의 3분의 2가 넘는 대출을 제 명의로 받은 거였죠.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요, 어머니. 제 사업이 잘 안 돼서 물건을 떼어놓고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운영 자금이 필요했는데 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서 내 명의를 도용한 거야? 내 집을 담보로? 어머니 명의로 하면 금리도 낮고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경매 공고가 붙었다는 건 그 고지 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었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니. 내 아들도. 회사에 있던 아들 민호를 불렀습니다. 1시간 후 아들이 황급히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저는 경매 공고문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너도 알고 있었지? 엄마, 알고 있었냐고.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도 말리려고 했어. 근데 지영이가 꼭 필요하다고 곧 갚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네 엄마 명의를 도용하는 걸 눈 뜨고 봤다는 거니?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서준이가 들어.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목소리 낮추긴 뭘 낮춰. 내 평생 모은 집이 날아가는데 내 손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거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아들은 변명하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집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20살부터 5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해주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허리 아파서 못 일어날 때도 있었고 손가락에 동상 걸려서 피가 터진 적도 있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그 꿈 하나로. 그런데 지금 그 집이 날아간다고요? 제 명의로 받은 대출 때문에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아들은 출근하면 밤늦게까지 안 들어왔고요. 손자 서준이만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다들 조용해요? 아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죠. 피곤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경매 공고문이 보이고 법원에서 집을 비우라는 통지서가 날아오는 악몽을 꿨습니다. 며느리는 사업을 정리하려고 애썼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채권자들이 계속 전화를 했고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지영아,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니? 대출을 다른 데서 받아서 갚는다든지. 어머니 제 신용도 이미 바닥이에요. 어디서도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내 친정에는 부모님께 사정 말씀드려보면 저희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우세요. 그런 큰 돈은 절대 못 구하실 거예요.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출구가 없었어요. 2달 후 정말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나왔어요. 우리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고 뭔가를 적어갔습니다. 제가 70년을 살면서 갖고 온 이 집을 마치 물건 감정하듯이 살펴보는 모습이 견딜 수 없이 모욕적이었어요. 감정가는 2억 8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대출금보다는 높았지만 제가 생각하던 시세보다는 훨씬 낮았어요. 민호야, 우리가 이 집을 살 수는 없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 내 연봉으로는 2억도 대출이 안 나와.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경매 첫날 저는 법원 경매 공고를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손자 서준이가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줘서 겨우 볼 수 있었어요. 화면에 우리 집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거실, 안방, 마당. 제가 평생 갖고 온 공간들이 차갑게 진열돼 있었어요. 마치 벼룩시장에 물건 내놓은 것처럼. 입찰자가 없으면 한 달 후 재경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요. 우리 집이 물건이 돼버렸구나.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하지만 눈물은 저절로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니, 저도 정말 아기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사업만 잘 되면 바로 갖고 어머니한테 효도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효도. 내 명의를 도용해서 2억이 넘는 빚을 지게 만들고 내 집을 경매로 날려버리는 게 효도니? 어머니, 나가줄래? 네 얼굴 보기 싫다. 며느리는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날 밤 혼자 베개를 적셨어요. 미운 건 맞는데 미워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경매는 유찰됐습니다. 입찰자가 없었어요. 가격이 높다는 이유였죠.
한 달 후 재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감정가의 80%, 즉 2억 4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입찰자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고 했어요. 냉정하게 집을 둘러보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뭔가를 적어갔습니다. 제게는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제가 그 집에 산다는 것도 쫓겨날 처지라는 것도 관심 없었죠. 저기요, 혹시 투자자 거주자분이시죠? 낙찰되면 6개월 내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6개월. 고작 6개월 안에 70년을 산 집을 떠나야 한다니. 일주일 후 낙찰 통보가 왔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낙찰. 투자자가 집을 산 겁니다.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은 3천만 원 정도. 70년을 모아서 산 집이 고작 3천만 원으로 정리된 겁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 돈으로라도 전세를 구해야 할 것 같아 6개월 안에 나가야 하니까. 전세 3천만 원으로 보증금 3천에 월세 50 정도면 방 2개짜리는 구할 수 있을 거야. 방 2개. 우리 넷이 방 2개에서 산다고요? 너희는 따로 나가서 살 생각 없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모든 게 내 와이프 때문 아니니? 그런데 왜 내가 쫓겨나듯이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어떻게? 다 엎질러진 물인데 말다툼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없었어요. 아무도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함께 작은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3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 낡은 빌라 2층,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거실도 좁아서 4명이 식사하려면 서로 부딪힐 것 같았어요. 이사날 저는 마지막으로 빈집을 둘러봤습니다. 마루에 난 작은 흠집. 20해 전 민호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떨어뜨려서 생긴 자국이에요. 부엌벽에 붙은 키 재기 표시. 손자 서준이가 자랄 때마다 긋던 선들이 아직 남아 있었죠.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이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 우리 집. 문을 닫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도 닫혔습니다. 새 집은 너무 좁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안방을 쓰고 저는 작은 방에서 손자와 함께 잤어요. 70 넘은 노인이 12살짜리 손자랑 한 방을 쓴다니.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할머니, 내가 거실에서 잘게요. 아니다. 서준아, 넌 학교 다녀야 하니까 방에서 자야지. 하지만 손자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겠죠. 좁은 방에서 할머니랑 같이 자는 게 편할 리 없잖아요. 화장실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을 4명이 쓰려니 아침마다 전쟁이었어요. 엄마, 좀 빨리 나와줘. 나 출근해야 돼.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옛날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2개였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새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 월급으로는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요. 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도 알잖아. 우리 집 살림이 빠듯한 거 서준이 학원비에 생활비에 월세 50만 원이 너무 커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보고 나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도 여유가 없어. 근데
엄마 기초연금이 있잖아. 그걸로 방 하나 구해서 사시면. 기초연금. 한 달에 30만 원. 그 돈으로 서울에서 방을 구하라고요?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들 맞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손자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서준아, 괜찮아. 할머니는 조용한 데서 사는 게 더 좋아.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구로구 쪽방 밀집 지역.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 창문도 제대로 없고 화장실은 공용이고 벽은 너무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렸어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곳에서 살게 됐어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를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아들을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옆방에서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취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통장을 발견했어요. 10년 전에 만든 비밀 통장.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통장이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숨겨둔 돈이었죠. 얼마나 들어있을까? 손이 떨리면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8,500만 원. 10년 동안 기초연금에서 조금씩, 용돈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제 비상금. 이 돈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집. 아직 경매 사이트에 다른 매물들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럼 우리 집도 혹시 다시 경매에 나오면? 아니, 말도 안 돼. 8천만 원으로 2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요?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경매에 관한 책을 빌렸어요. 처음엔 한자도 어렵고 법률 용어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 컴퓨터로 경매 사이트도 들어갔습니다. 손자 서준이가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이 다시 경매에 나온 겁니다. 투자자가 집을 샀지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다시 내놓은 거였어요. 이번 감정가는 2억 3천만 원.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만약에 이걸 내가 살 수 있다면. 하지만 현실을 봐야 했어요. 제 돈은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70 넘은 노인한테 은행이 대출을 해줄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해보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내 집을 되찾는 거다. 은행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만 70세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득 증빙이 불안정하시고 연령대가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거절당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은행에서 젊은 여자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시죠?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으실 물건이 거주 목적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살던 집이에요. 상담사는 뭔가를 계산하더니 말했어요. 특례가 있습니다.
만 65세까지는 가능하고 자가 거주 목적이면 금리도 낮출 수 있어요. 8천만 원 있으시면 6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천만 원. 8천에 6천이면 1억 4천만 원. 감정가가 2억 3천이니까 최저가로 나오면 1억 8천4백. 아직 부족했어요. 하지만 유찰되면 가격이 또 내려간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20%씩 내려간다고 했어요. 유찰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집에, 아니, 쪽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은. 우리 집은 첫 경매에서 유찰됐습니다. 1억 8,400만 원이 최저 입찰가였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어요. 투자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었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기회였습니다. 한 달 후 재경매. 이번엔 1억 4,700만 원부터 시작.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하지만 이번에도 유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감사하다고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세 번째 경매일이 정해졌습니다. 최저 입찰가 1억 1,760만 원. 제가 가진 돈과 대출 가능 금액을 합치면 1억 4천만 원. 충분했습니다. 경매 전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이면 결정나는 겁니다. 내 집을 되찾느냐 아니면 영원히 잃느냐.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거울을 봤어요. 70년을 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반백의 머리, 힘없는 눈. 하지만 그 눈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투지. 그래, 투지였습니다. 이순덕, 너는 할 수 있어. 평생을 견뎌왔잖아.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경매일 아침.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정장.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서 입었어요. 은행에서 발급받은 대출 확약서를 가방에 넣고 통장을 챙기고 경매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 법원 경매장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접수처에 가서 입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못 썼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긴장돼서 그래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른 입찰자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들, 투자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없었어요. 혹시 저 사람들도 우리 집에 입찰하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호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서울시 영등포구. 우리 집 차례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찰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입찰자가 저 혼자였습니다. 입찰자 1인입니다. 입찰가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한 봉투를 냈습니다. 안에 적힌 금액 1억 1,760만 원. 최저가 딱 맞춰서 썼어요. 경매 진행자가 봉투를 열고 확인했습니다. 입찰가 1억 1,760만 원 최저가로 낙찰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낙찰. 내가 낙찰을 받았다. 내 집을 되찾았다.
경매장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름도 함께 나왔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집을 되찾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쪽방에서 낙찰 확인서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물건 서울시 영등포구 주택 낙찰자 이순덕 낙찰가 1억 1,760만 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그 집 주인은 다시 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행을 다니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출 실행,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록. 복잡한 절차들이었지만 하나하나 해냈어요. 젊은 법무사가 도와줬습니다. 법무사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70 넘으셔서 혼자 이 모든 걸 하시다니. 해야 하니까 했죠. 방법이 없었어요.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소유자 이순덕. 그 문서를 손에 쥔 순간 저는 정말로 이긴 거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간 있으면 나와줄 수 있겠니?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 날 아들이 쪽방으로 왔습니다. 좁은 방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 앉아라. 아들은 불안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 집을 다시 샀다. 뭐? 무슨 소리야?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진짜야. 엄마가 경매로? 응, 10년 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어. 그걸로 대출받아서 샀지.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똑같은 말이었어요. 며느리한테 했던 그 말.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새 주인이 들어갑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을 사셨다고요?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원래 내 집이었고 이제 다시 내 집이 됐어. 어머니, 제발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서준이도 있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도 쪽방에서 살았는데 너희라고 못할 거 있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냉정했죠. 하지만 그래야 했어요. 이사 당일 저는 제 집 앞에 섰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짐은 다 쌌니? 어머니 정말 저희를 내보내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 집 주인은 나니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앉아 있었어요. 손자 서준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을 다시 샀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서준아 할머니가 다시 샀단다. 그럼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마주 앉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명의를 도용한 것도, 엄마를 쪽방으로 보낸 것도 모두 다 우리 잘못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70 넘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 38살 며느리.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했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제가 쪽방으로 쫓겨났을 때, 그때는 이런 사과가 없었죠.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 건 정말 미안해서일까요? 아니면 쫓겨나기 싫어서일까요? 일어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줄게.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첫 번째,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면 끝이야. 우리 다시는 안 봐. 엄마, 두 번째, 이 집에 남아. 대신 조건이 있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집 이름은 내 이름이야. 영원히.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 50만 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 월세를? 이 집은 내 집이고 너희는 세입자야. 그걸 매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시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 뭐라든 내게 먼저 물어봐. 알았지?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손자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이 방은 제일 큰 방으로 줘.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할머니, 손자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웠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제 침대, 제 이불, 제 베개,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어요. 똑같은 달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복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됐다는 것. 다시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 이순덕 수고했어. 잘 버텨냈어.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며느리는 월세를 낼 거고, 아들은 조심스러워 할 거고, 손자는 저를 더 따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집에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당당하게. 석 달 후, 며느리는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을 제 통장에 입금했어요.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꼭 제 방에 들러서 안부를 물었고요. 손자 서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 대단하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맛을 봤습니다. 싱거웠어요. 며느리는 요리 솜씨가 없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맙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닙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놓아주고 앞으로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걸. 밤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쐐니다. 제 집에서 맞는 바람은 역시 다릅니다. 나는 이순덕 71살 내 집의 주인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존엄을 되찾은 이야기.